한밤중 새하얀 구렁이가 묘지 봉분을 뚫고 기어나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영숙은 씻고 있던 손을 얼어붙은 채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 근교 산동네에서 펼쳐지는 정영숙이라는 60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정영숙은 은행 지점장으로 평생을 살다가 은퇴한 후 번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산동네로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정착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버지 정태성의 산소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영숙은 올해로 아버지의 3주기를 맞아 정성스럽게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주기라는 것은 한국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사로 고인이 완전히 저승으로 떠난다고 여겨지는 마지막 큰 제사이기도 합니다. 정영숙에게는 7살짜리 손녀 아린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산이 무서워요. 뭔가 슬픈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감지한다고들 하는데 아린이의 말이 정영숙의 마음 한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영숙은 아이의 말을 그저 상상으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3주기를 며칠 앞둔 어느 밤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한밤중에 산소 근처에서 새하얀 구렁이 한 마리가 봉분을 뚫고 기어나오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의 착각이거나 꿈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비슷한 목격담이 계속 이어지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징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숙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얼어붙은 채로 멈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에서 흰뱀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길조로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묘지에서 나타나는 흰뱀은 고인의 영혼이 무언가를 알리려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정영숙은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산소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본 정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봉분에 실제로 이상한 변화가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봉분의 한쪽 부분이 다른 곳보다 움푹 들어가 있었고 흙의 색깔도 다른 부분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봉분 곁에는 정말로 뱀이 지나간 것 같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영숙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숙에게는 만식이라는 숙부가 있었습니다. 만식은 젊었을 때 지게차 기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땅을 파는 일에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영숙은 고민 끝에 만식 숙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만식은 괜히 건드려서 탈이 날 수도 있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영숙이 간절히 부탁하자 결국 함께 산소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봉분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수가, 이 흙이 원래 있던 흙이 아니야.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누군가 여기를 팠다가 다시 덮은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정영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버지의 산소를 도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을 이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이장을 검토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장이라는 것은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며칠 후 정영숙과 만식 그리고 마을 이장과 몇몇 마을 어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분을 파내려 가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속에서 관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온 것입니다. 아래쪽에는 정태성, 즉 정영숙의 아버지의 관이 있었고 그 위에는 훨씬 작은 크기의 다른 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작은 관에는 이름표나 표식이 전혀 없었고 대신 하얀 비단천이 관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가운데 정영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가 언제 이 작은 관을 여기에 묻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의 관 위에 묻었을까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작은 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관 밑바닥 부분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4년에 발행된 양복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맞춤 정장 한 벌이라고 적혀 있었고 구매자의 이름은 정준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영숙은 이 이름을 보는 순간 무언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마침내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태성의 오래된 주소록에서 정준호라는 이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자, 재단사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정준호는 젊었을 때 정태성에게 양복 만드는 기술을 배운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태성은 해방 후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젊은이들에게 재단 기술을 가르쳤는데 정준호는 그 중에서도 특히 성실하고 재능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준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정영숙이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정준호는 1년 전에 무연고자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혼자 살면서 가족도 없이 지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관이 아버지의 산소에 묻혀 있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정영숙은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정준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준호는 정태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스승의 산소를 돌봐왔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한 할머니는 이런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가끔씩 산에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항상 혼자서 조용히 올라가서는 산소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고 오셨지요. 말수가 워낙 적으신 분이라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아마 고마운 분이었나 봐요. 또 다른 마을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준호 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주 혼잣말을 하셨어요. 스승님 곁에 있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걸 몇 번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병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정준호는 무연고로 사망한 후 임시로 어딘가에 매장되었다가 누군가에 의해 스승인 정태성의 산소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정영숙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만식 숙부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만식이 옛날 동료들에게 물어본 결과 정준호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맡아줄 사람을 몰래 정해두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정준호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던 또 다른 지게차 기사였는데 정준호는 그에게 자신이 죽으면 스승님 곁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정준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몰래 이장 작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정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제자 사이의 깊은 사제 관계에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무연고자를 임의로 다른 사람의 산소에 합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관련 당국에 알려지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영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관청에 신고하고 정준호의 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상으로는 40년 동안 스승을 그리워하며 산소를 돌봐온 제자의 마음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손녀 아린이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구랑 같이 있고 싶었대요? 그럼 같이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정영숙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법과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과 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식 숙부도 처음에는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신고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영수가 40년 동안 스승 산소를 돌봐온 제자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니?
나 같아도 스승님 곁에 있고 싶을 것 같은데. 결국 정영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청의 신관은 대신 아버지와 정준호를 함께 모실 수 있는 새로운 터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겠지만 정영숙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터는 원래 산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련되었습니다. 정영숙은 그곳에 2개의 봉분을 나란히 만들어 아버지와 정준호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만든 무덤을 쌍분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매장 방식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묘비에는 정영숙이 직접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라는 4글자였는데 이는 스승과 제자가 같은 터에 잠들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글자에는 40년간 이어진 사제관계의 깊은 정과 의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이장 작업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흰 구렁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영숙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이 정준호를 위해 마련한 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흰 구렁이는 4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지내온 제자를 스승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났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손녀 아린이도 그 후로는 더 이상 산이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만든 산소 근처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감성이 어른들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과 제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의 정과 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영숙이 내린 결정은 법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장 따뜻하고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정준호가 40년 동안 스승의 산소를 돌본 것처럼 진정한 사제 관계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영원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세대가 어떻게 지혜를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식 숙부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 적극적으로 정영숙을 도왔고, 아린이의 순수한 질문은 어른들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밤중에 나타난 흰 구렁이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제 간의 아름다운 의리와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법보다 중요한 인간의 정의라는 깊은 주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